예, 2교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봅시다. 목적법에 관한 것들이 쭉 있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치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목적법이 나오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문서나 유가증권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서에 관한 죄들 있죠. 문서에 관한 죄들.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죄들.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행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 그렇죠. 따라서 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닌 것들, 행사죄들 자체는요, 목적범위 아니겠죠. 목적범위 아닌 것들. 각종 행사죄들은 뭐가 아니겠어요? 목적범위 아니겠죠.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행사죄 자체니까 행사의 목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허위진단서 작성죄입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 정도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만 요거 정도만 좀 목적범위 아닌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각칙에서 외우셔야죠. 무고죄,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 이거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칙을 할 때는 각각 구성 요건들을 꽤 강조하고 꽤 암기를 시켜드릴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봅시다. 문제 1번. 다음 중 목적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해위증죄, 모해의 목적으로 모해위증죄 맞네요. 혹시 목적범위입니다. 무고죄, 타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범위 맞고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디귿이 아니고요. 사문서 부정행사죄 아니죠.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만 외웠어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답이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하고 사문서 부정행사죄죠. 여기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칙의 개개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암기하시고 적어도 문서, 유가증권, 통화죄 중에서 대부분들은 다 목적범위나 목적범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죄는요, 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범위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그 다음에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그렇죠, 뭐가 아니다, 목적범위 아니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범위 아닌 거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위조통화 취득구 지정 행사죄, 행사죄죠. 그렇죠. 목적범위 아니겠네요.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는 방법을 요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범위를 두 문제 따가지고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각칙에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입니다. 그렇죠.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잘 살펴봅시다. 부작위범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보실까요? 그렇죠.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을 가만히 뒀는데 죽었어요. 이게 살인죄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그렇죠. 세월호에서 선장 사람을 죽이지 않았죠. 구하지 않았죠. 구하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구하지 않아서 죽인 것을 과연 살인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왜?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무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만 추려봅시다. 논점만 추려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 잡았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그죠? 부작위인가, 자기인가가 문제가 되죠. 부작위인가, 자기인가. 그죠? 우리가 보라의 병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부작위인가 자기인가를 원칙적으로 뭐 해가지고 본다? 판례는 자연적 고찰 방법으로 봅니다. 자연적 고찰 방법. 자연적 고찰 방법이라는 것은 부작위하고 자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만 보인다는 거야?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례인 보라의 병원 사건에서 의사가 구조의무를 하지 않았죠. 의사가 퇴원을 허가했죠. 이 퇴원 허가한 사건에 대해서 뭘로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능적 해인집에 기능적 실행집에는 없다고 봤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주로 봤어요? 자기에 의한 방주로 봤어요? 자기에 의한 방주로 봤습니다. 자기에 의한 뭐가 됐어요? 살인 방주가 됐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직무유기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작위범과 자기. 그 다음에 부작위범에 대해서 구성요건이죠. 구성요건.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요.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형법 각칙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부작이라고 써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거불응죄. 정당한 퇴고 용구에 불응한 자 부작이라고 아예 써 있잖아요. 각칙에.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퇴거불응죄 같이 형법 각칙에 이걸 뭐라고 한다?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부진정 부작위범 이거는 뭐가 됩니까? 형법 각칙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범으로 써 있죠. 이 살인범이 그렇죠? 살인죄라고 돼 있는데 부작위로 과연 살인죄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얘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부작위가 살인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증인적 지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자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할까요? 부작에 대한 미수입니다. 그렇죠? 진정 부작위범은 뭐가 되겠어요? 거동범이니까. 그렇죠? 학설상으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규정은 있죠. 규정은.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하고요. 집행명령 위반죄하고요. 부진정 부작위범은요. 언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까? 위험이 증가될 때 물에 빠진 조카를 물에 빠져가지고 애가 죽으려고 그럴 때 구해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제 미수가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범이죠. 최근에 잘 나오는 거. 그렇죠? 부작위에 대한 공범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렇죠? 먼저 부작위에 대한 공동정범.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에 대한 이것도 한번 다 해볼까요? 그렇죠? 공동정범은 뭐 공동과 뭐 공동이 있어야 한다? 의무의 공동 플러스 이행의 공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작위에 의한 공범하고요.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이 있었죠.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에 의해서 공범이 부작위를 한다는 거죠. 공범이 부작위를 한다는 거고요.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은요. 그렇죠? 정범이 부작위범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교사라는 건 범이 일으키는 건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범이가 일으킨 것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죠. 그렇죠? 내가 교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되지 않지만 부작위범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요. 이거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그렇죠? 그다음에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은 이게 정범이 부작위범이에요. 공범이 부작위범이에요. 정범이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는요. 뭐가 요구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보증인적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죄수가 나오는데 죄수, 그렇죠? 죄수까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특히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렇죠? 감독 있는 자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횡령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이 방치했어요. 횡령죄의 정범이 되는 겁니까? 횡령죄의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횡령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봅니다. 왜? 감독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옆에서 살펴봐주는 거야? 옆에서 살펴봐주는 거죠? 이제 범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때는 뭐가 된다? 부작위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거지 부작위에 대한 정범이 안 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1번 봅시다.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무의 공동과 이행의 공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가 공통되어야 하고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압류시설의 상현 및 봉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빨간 딱지를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전원을 꺼놨어야 되죠.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되겠어? 누르면 푹 열리겠지. 문이 열리면서. 그렇죠?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 표시에 대해서 위반했죠. 그래서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겠죠. 부작에 대한. 그 다음에 3번.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건 뭐가 되겠어요? 부작위에 대한 법무사법 위반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죠? 부작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 부작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 부작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범이 된다.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목차가, 책 목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 의의가 있겠죠. 의의. 이쪽에 잠깐만 적어볼까요? 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죠. 이 결과의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결과가 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해야겠지. 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있죠. 학설이 있고 유형론이 있는데 여기에 경도된 학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은 과거의 독일법에 대한 학설이에요. 이게 이제는 사법시험에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직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인과관계 유형론, 뭐 단절적, 비유형적 이걸 외우는 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18세기에 독일에 뭐 이런 거, 이 논의를 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인과관계 학설과 유형론은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제발 좀요. 시험에 나오면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옛날 꽃날인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안 나와요. 재미는 있죠. 비유형식 인과관계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100%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다 인정하죠. 부정한 판례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가 20개도 안 돼요. 이걸 얻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외우시는 게 훨씬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객관적 규속인데 제가 지금 이제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적 규속입니다. 객관적 규속 우리 법에 있어요? 없어요. 학설 논의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중요한 논의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객관적 규속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죄형 법정주의는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해석하자고 그랬죠? 근데 법에도 없는 거를 들이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객관적 규속은 독일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 규속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규범의 범위에 의해서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험을 창출하고 위험을 실현하고 뭐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내내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뭘 하루 내내 봐요. 여러분이 몇 과목이나 공부를 하시는데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00% 뭐만 나왔어요? 판례만 나왔어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판례만 외우시고 거기에 비교되는 판례만 외우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것 말고도 할 거 많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시면 재산죄나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투자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아 보입니다. 오케이? 제 사견이 아니라 기출문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인과관계에 대한 뭐 객관적 규속이론 이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판례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도 알아요. 저도 법대생이었고 그런 것들에 나름 재미가 있죠. 그렇죠? 법학들로서 리가 마인드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재미는 있는데 이런 재미에 빠지시면 수험 생활이 길어집니다.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으로 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잔소리를 좀 하게 됐네요. 그죠?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학생들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현학적인 질문 같은 거 있죠. 아, 나 이것도 공부했는데 선생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좀 혼을 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길어져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빨리 재산죄를, 최근에 재산죄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비중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보시고 왜 앞에 그렇게 이론적인 문제에 집착하시는지. 이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기본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시간 없어요. 어느 수험생이건 간에. 그렇죠? 기본부터 다시 한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시험 출제 경향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험이건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위주로 꼭 정리해 두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탈출하다가 결과가 발생합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했어요. 강간하려다가 여자가 도망가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거 잠깐만 보실까요? 이거 감금, 탈출하다가 죽었던 경우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3개만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감금한 경우, 그렇죠? 감금한 경우, 그렇죠? 인과관계를 다 인정하죠. 선행행위가 범죄였던 경우 이 범죄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다 인정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금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과실을 부정했던 판례, 과실을 부정하는 것도 이 과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인과관계를 당연히 부정하겠죠. 딱 3개입니다. 다방 내지 사건입니다. 다방 내지 사건. 일단 적어드릴게요. 그쵸? 좀 자극적으로 적겠습니다.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캬바레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여친 사건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까요? 그 다음 인과관계 부정하는 게 음독자살 사건이에요. 음독자살. 100가지만 대표적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나요, 여러분하고는? 뇌수정 사건. 비유형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스빙기계, 어깨축지. 저 졸정에 남겨놓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단어 하나면은 그냥 암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깨축지, 그 다음에 엉덩방아. 잠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판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엉덩방아 사건입니다. 그렇죠? 다방 레지 사건은 다방 레지를 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경주로 놀러 갑니다. 티켓 끊어가지고. 근데 이 레지 허벅지를 싸듬으니까 레지들이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건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이겨낼 수 없으니까, 과실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도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캬바레에서 만난 여인하고 같이 모텔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텔에서 이 여자가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여친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친이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요건 어떻게 되겠니?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과실을 부정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음독자살입니다. 음독자살. 이 여자가 강간을 하고 후시심해서 집에서 자살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겨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를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특이체질에 관련된 부분은 인과관계를 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특이체질에 관련된 거. 여러분 그 유명한 김밥 옆구리 사건 아시죠? 얘가 칼을 맞았습니다. 옆구리에. 그렇죠? 근데 김밥과 콜라를 먹다가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물이 부족해서 얘가 옆구리에 터져서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다 인정했습니다. 어지간한 유형적, 비유형적 인과관계도 특이체질을 다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왜? 네가 옆구리에 칼을 안 찔렀으면 안 죽었겠지. 네가 칼을 찌른 거 아니야. 그래 죽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부정한 게 딱 하나입니다. 뇌수정 사건 아시죠? 뺨을 때렸는데 머리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얘가 북두신권도 아니고 때린다고 머리가 터져서 죽을 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화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인과관계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과실을 부정했던 3개의 사건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스빙기계. 그러니까 삿대질을 막 하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스빙기계에 다리가 걸려갖고 머리가 찍어서 죽었어요. 이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뭘 부정하겠어요? 인과관계도 부정하겠지. 그 다음 어깨축지. 어깨축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관상동맥 파열로 죽였어요. 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내공에 백갑자 그 무술인도 아니고 여기를 어깨를 잡았는데 막 여기가 터져갖고 죽을 거 생각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엉덩방아 밀었는데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특이한 거 몇 개만 외우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간단하게 봐두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에 관한 거보다는 중강도죄에 관한 부분이죠. 중강도죄 공범 기억나시죠? 그렇죠? 중강도죄 절도계의 폭행, 협박, 체포, 면탈, 그쵸? 죄즉 인멸, 항거 목적으로 폭행, 협박했을 때는 중강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갑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동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났죠. 그쵸? 예. 그래서 도주해 버린 이유죠. 그러면 발각 전이야, 발각 이후에 도주한 거야. 발각 전에 도주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먼저 도망간 사람은 절도를 공모하고 이제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니까 절도죄. 그다음에 발각된 다음에 누구를요? 발각한 사람을 후드로 패는 것을,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강도 상해죄의 제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강도 상해죄의 공동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중강도죄에서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신뢰 원칙에서 나오죠. 그렇죠?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0m 후방에 따라오던 차가, 그쵸, 중앙선을 넘어서 우측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할 걸 예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그쵸. 기본구 보호 목적을 벗어나겠죠.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사실 뭐에 부정한 판례예요? 과실을 부정한 판례죠. 과실이 부정되니까 모두 부정되는 거야.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거죠. 좌회전이 금지되는데, 그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50m 뒤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와서 받아버린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좌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여기 와서 들이받았다면 과실이 있겠지만 여기 와서 들이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과실이 부정되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당인과관계도 부정되는 겁니다. 4번. 선행교통사고와 후행교통사고의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죠. 인과관계 누가 입증 책임을 집니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죠. 엄격한 증명입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까? 엄격한 증명이죠. 엄격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주의 의무를 게을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된다. 검사가 뭐 해야 된다? 엄격한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는 거죠. 2번입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폭행 협박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강간치사상죄가 된다. 그렇죠? 2번 음독자살. 이미 보이네요. 답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음독자살 인과관계 인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끝입니다. 그렇죠? 3번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김밥 옆구리 사건, 여기 옆구리에 칼을 맞았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칼 맞은 것 때문에 죽었어요. 칼 맞고 내가 씩씩거리면서, 야, 난 괜찮아, 임마야. 칼 맞고도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뭐 했어? 김밥과 콜라 먹다가 콩팥이 터져서 죽었죠. 그쵸? 이거 직접적인 원인은 뭐야? 김밥과 콜라죠. 하지만 네가 칼을 안 찔렀으면 내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살인과 실행행위와 피해자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기재되어 그 사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왜 죽은 거야? 네가 칼을 찔러서 죽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도 과실에 관한 부분이죠.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하차했어요. 조수가 운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조수가 21살짜리였죠, 이거. 그렇죠? 조수는 이제 자기 책임 영역이죠.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21살이 넘은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다? 조수다. 만약에 조수가 아니라 7살짜리 꼬맹이였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오케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운전사가 시동 열쇠를 꽂아놓은 채 하차했는데 조수가 이거 가지고 연습해보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조수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의 책임과는 책임이 무관하다, 유관하다, 무관하다. 그렇죠? 과실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요거보다는 이게 나옵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쵸?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의 인식 대상. 고의 인식 대상이죠. 기준을 잡으셔야 되니까.
공방에 대한 상황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죠? 현존한 위법한 침해가 있음을 알아야지 고의 인식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절도죄에 있어서 친족 상돌에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까요? 말까요? 문제입니다. 있다 없다? 아닙니다. 고의 인식 대상을 잘 봅시다. 뭐라고요? 객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죠? 예. 고의 인식 대상 객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만이 이렇게 사람을 살해한다 그러면 사람, 그 다음에 살해 이런 객관적 구성 요건만이 뭐가 된다? 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예를 들어서 경향이라든지 치욕을 은폐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 요건만이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 요건이 아닌 위법성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처벌 조건 같은 것들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꼬마가 자기가 책임 무능력자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는 15세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13세 6개월이야.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능력자예요. 무능력자죠. 책임에 관한 것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네 실제 나이가 얼마인 것만 중요하지. 그렇죠? 실제 나이가 14세 미만이면 책임 능력자야 무능력자야? 책임 무능력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간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고의 인식 대상은 뭐다?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가끔씩 개수 문제로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의 착오로 보도록 합시다.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이런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꼭 그죠? 판례가 관련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의 착오 정도,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정도, 그 다음에 공범에 대해서 공동정범론 중에서 몇 개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착오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있는데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한 번만 해봅시다. 그렇죠?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뭡니까? 사실의 착오는 착오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의 착오는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있는데 인식 사실도 범죄고요. 발생 사실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사실의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식했으나 죽이려고 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수가 되는 거죠. 인식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과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인식한 범죄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그렇죠. 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죽은 거는 뭐였어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이었어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일까요? 물건일까요? 동물이면 동물이니까 동물. 나무 소유가 된 동물이에요. 물체.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인식 사실은 살인죄인데 발생 사실은 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 사실은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고 발생 사실은요. 일부러 한 거야? 실수로 한 거야? 실수로 한 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의 착오는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살인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이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사실의 착오 이론이라는 것은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이렇게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뭘 인정하자? 고의의 전용을 인정해서 뭘 인정하자? 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기수 책임을. 그렇죠? 따라서 착오 이론이 인정된다면 동그라미가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기수가 되겠죠. 착오 이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 원칙대로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OX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봅시다. 한 번만. 다 아실 거지만 한 번 확인하는 측면에. 그렇죠. 착오 유형입니다. 착오 유형. 그렇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요. 뭡니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에 뭐가 동일한 거? 구성 요건이 동일한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
요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의 구성 요건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구성 요건이 다른 거죠. 오케이? 여기는 동그라미고 네모고. 이걸 뭐라고 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는 객체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가 있습니다. 객체의 착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방법의 착오는요, 빗나감이라는 표현을 하죠. 빗나감. 구체적인 예까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요, 객체의 착오는 뭐 오인, 방법의 착오는 빗나감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예. 여기에 대해서 다 하시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애매한데. 그쵸? 그래서 요거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이 있고요. 다수설과 판례인.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이 있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법률적으로 부합한다면 뭘 인정하겠다는 거야? 고의 전형을 인정하면 뭘 인정하겠다는 거야? 기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두 개의 구성 요건이 같죠? 따라서 법정적으로 부합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수 책임을 인정하겠죠. 동그라미는 뭐가 된다? 기수 책임. X는 뭐가 되겠어요?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 되겠죠. 그렇죠? 법정적 부합설 뭐가 된다? 기수 책임. 그렇죠? 두 개 다 기수 책임이 되겠죠. 왜? 두 개 다 구성 요건이 같으니까 법정적으로 부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요. 구성 요건이 다르죠. 법정적으로 부합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범위 되겠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렇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되죠. 객체의 착오는 내가 때리고나 싶은데 정확히 때렸죠. 까고 나니까 딴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인 줄 알고 때렸어요. 머리 빡빡이 깎길래 딱 때렸는데 뭐야? 얘가 보니까 스님이지. 이게 뭐야? 객체의 착오죠. 정확히 내가 원하던 목표에 때렸죠. 근데 까고 나니까 뭐야? 딴 놈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지. 구체적 사실의 객체 착오는 뭐가 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해서도 뭐가 된다? 이거는 고의 준용이 인정되니까 기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친구를 치려고 했는데 친구가 피하고 내 친구 여자친구 맞았어요. 내 여자를 때린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치?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 안 했으니까 고의 준용이 안 되겠지. 그쵸? 나머지는 고의 준용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추상적 부합설, 그쵸? 추상적 부합설은 죄질입니다, 죄질. 죄의 크기예요, 죄의 사이즈. 모든 죄는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 원칙적으로 고의 준용을 인정하죠, 다. 그쵸?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을 차고는 어떤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인정했으면 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뭐가 인정한 거야? 고의 준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인식 사실이 작은 거였으나 큰 게 발생한 경우는요. 여기 이 작은 범죄에 대해서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큰 범죄에 대해서 작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치하는 부분에서의 고의 준용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경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법정적 부합설을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경우 봅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에 다음 사례 해결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살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 그렇죠? 까보니까 딴 놈이었죠. 그럼 뭡니까?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 늘 착오 문제를 보실 때 앞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죠?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 어느 학설에 의하든 고의 준용을 다 인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기수 책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개라고 생각했는데 개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람이 사망했죠. 그렇죠. 예. 까고 보니까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까고 보니까 사람이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아니 추상적 사실에 그렇죠. 객체의 착오가 되겠죠. 그렇죠.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 준용을 당연히 부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니까 재물 손괴의 미수. 그 다음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니까 과실치사. 그렇죠. 하나의 행위 발생했으니까 상경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해 저격하는데 갑에 맞지 않고 옆에 있는 을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은 뭐가 됩니까? 고의 준용을 인정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고의 기수, 살인 기수 책임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해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개가 맞아 죽은 경우에는 그쵸? 이거 봅시다.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해서 지적했는데 갑이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개가 맞았죠. 뭡니까? 추상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죠. 그렇죠? 고의 주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 살인, 미수, 그 다음에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실손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뭐가 되겠어요? 살인, 미수범으로 처벌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인원식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어느 학설에 의해서도 그렇죠? 고의 전용을 인정하는 것은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사례 중에서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사례를 쭉 놓습니다. 다음 사례 중에서 그렇죠? 법정적 부합설과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이 결론이 다른 것은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 사실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다른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수학식 같이 이렇게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박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추상적 부합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쪽에서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결론을 남겨두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 좀 더 정리를 합시다. 그렇죠? 지금 형법 총론을 지금 이틀에 전부를 다 끝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쑥 나가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그 말 하잖아요. 난 수학 중에서 함수는 제일 잘해요. 집합은 제일 잘해요. 그러면 안 되죠. 앞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야겠죠.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렇죠. 저도 옛날에 볼 때 그렇게 단복권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민법에. 그렇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보기 싫은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시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민법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단복권, 친족상들의 상속법 꼭 나오죠. 근데 사람이 안 봐주고 나중에 하시는데 나중에보다 큰일 나십니다. 그렇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리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뒤에부터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모든 출제 범위에서 가능한 평등하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꼭 악해서부터 공부를 해서 뭐가 특권이 누릴 거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그렇죠? 자기가 취약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형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제발 재단제부터 좀 봐라. 재단제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를 데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총론 지식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총론 중에서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는 어느 시험이건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1번이죠. 그렇죠? 근데 죄형 법정주의는 또 안 봐요. 왜? 나중에 보겠대요. 나중에 어떻게 봐요? 죄형 법정주의 양이 제일 많은데. 지금부터 양을 줄여 나가셔야지 나중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보겠다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이고 여러분들 평생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입니다.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출근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면 싫은 것부터 하십시오. 빡빡한 것부터 하십시오. 학생들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경찰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 학생들한테 영어부터 하라고 꼭 시켜요. 왜? 영어 공부가 그 친구들은 제일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 분량이 조절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미뤄놓으면 하기 싫은 것들은 다 미뤄놓으면 나중에 그걸 못 보고 들어가요. 아니면 겉핥기로 보고 들어가든지. 그러면 거기서 꼭 틀리죠. 그렇죠? 예. 그런 우를 반복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실범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과실범. 과실하는 건 일부러 한 거야, 실수로 한 거야? 실수로 한 거죠.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실수로 했는데 여러분 실수로 물건을 깼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꾸 이 새끼 형부서 가자 끄고 하셔야겠어요. 이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실범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아침부터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에 관한 부분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벌성이 있어야겠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화, 교, 파, 장, 상, 사, 가, 수입니다. 가수?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죠? 화, 좀만 당겨서 할까요? 그죠? 밑에가, 화, 교, 파, 장, 상, 사, 가, 수입니다. 화는 이제 실화제 있죠? 실화제. 그죠? 교는요, 교통방해죄. 파는요, 폭발성 물건 파괴죄, 파열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죠? 장은 작물죄. 상은 과실치상죄. 사는 과실치사죄. 그렇죠? 가는 가스방류죄. 가스 공급방해죄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방해죄. 일수죄. 여기 봅시다. 그렇죠? 여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이 있죠. 일반 과실이 있고요. 실화죄는요, 원칙적으로 다 있죠. 포도 다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쵸?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작물죄는 일반 작물죄가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처벌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있고요. 일수죄는요, 뭐만 처벌합니까? 일수죄만 처벌하고 중과실과 업무상 일수죄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죠.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합니까? 예견 가능성과 야, 그거 너 임마 예견 가능했잖아. 그렇죠?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지. 피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고 쳤잖아.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본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죠. 판례는 객관적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일단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 지식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특수 지식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특수 능력은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실이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 뭐 위주로 외우신다? 부정한 판례 위주로 외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과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의료과실 부정한 판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침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봉침 사건은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봉침을 찔러줬는데 할아버지가 아나플락시아 쇼크로 쓰러지십니다. 이 사건인데 할아버지님이 봉침 맞은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봉침 맞아 보셨어요? 예. 이 할아버지보다 아니 봉침 맞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합시다. 그러면 내 돈 띄어가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봉침 이게 알레르기 검사를. 그렇죠? 이때는 뭐가 있다, 과실이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 응급실의 수혈 사건이라든지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한 열 몇 개 되는데 이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신뢰 원칙은 하고 갑시다. 신뢰 원칙은. 신뢰 원칙. 다 배우셨을 거니까. 신뢰 원칙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과실을 인정하는 원칙이에요. 과실을 부정하는 원칙이에요. 과실을 부정하는 원칙입니다. 신뢰 원칙이라는 것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전문화된 분업관계가 있죠. 전문화된 분업관계가 있고 이 전문화된 분업관계에서 위험이 평등되어 있으면 각자의 위험은 각자가 뒤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좀 더 길어질 텐데 이쪽으로. 그렇죠? 다음 시간 좀 짧게 하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길게 합시다. 먼저 교통사고에 관한 게 있어요. 교통사고.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요.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부정된다는 거예요.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 과실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차와 차 전문화된 분업관계가 있죠. 그렇죠. 운전면허증 다 있죠. 그다음에 위험이 동등하죠.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과실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왜? 나는 내 차선만 지키고 하면 된다는 거야. 나무차가 내 차선 뛰어올 것까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이거 신뢰 원칙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차와 차 중에서도 예외적인 게 3개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뭐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예상한 경우. 이미 얘가 뭐야? 술 취해가지고 중앙선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규칙 위반이 있었던 경우. 내 규칙 위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 규칙 위반이 전형적이어야 돼.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야 돼요. 규칙 위반 직접적 원인. 나중에 이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상했던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 규칙 준수를 상대방 규칙 준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신장로 사건이 있죠. 앞에 꼬마가 있으면, 그렇죠. 애한테 꼬마의 규칙 준수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보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쪽이죠. 차 대 사람입니다. 차 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뢰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차는 전문화된 분업교육 면허증을 받았지. 위험이 어디에 있어? 차한테 사람한테 있어. 차한테 있죠. 사람하고 차하고 붙으면 사람이 이겨요? 차가 이겨요? 차가 이기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차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합니다. 단 예외가 3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건 사람 책임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육교 및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횡단보도 적색 신호등. 횡단보도 적색. 요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뭘로도 인정됩니까? 의사의 경우에도 되죠. 의사. 그렇죠. 의료사고. 협진이라고 그러죠. 협진. 의사 사이에 신경과 의사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과 의사가 신경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과 의사의 견해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협진이라고 하고 신뢰 원칙이라고 하죠. 의사와 의사는 둘 다 전문가죠. 위험이 분담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화된 분업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수에도 예외가 있죠. 뭡니까? 의사와 인턴이요. 레지던트. 애들은 반인 반의죠.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아직 수련 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신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의사가 책임을 져야죠.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사와 제약회사 여기도 인정됐었죠.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요. 상하관계죠. 위험이 누구한테 있어? 의사한테 있죠. 간호사가 실수한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의사가 책임지니까 신뢰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문제 풀고 다음 시간은 좀 시간 줄입시다. 그쵸? 예. 봅시다. 도로교통에 의해서 주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쵸? 1번 봅시다. 앞차가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수가 앞차에 의해서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에 앞차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자기 차의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쵸? 진로와 살피고 진행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뒤따라갈 때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죠. 실제로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앞차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앞차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앞차가 돌발적인 상황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내가 차간거리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받은 거야? 앞차가 내가 앞차를 받은 게 아니라 뒷차가 나를 받았어. 그렇죠.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나는 앞차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거지 뒷차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사건. 우리 그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차가 있죠. 그렇죠. 뒤에서 막았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당연히 뒷차 책임이죠. 그렇죠. 그럼 앞차가 목을 잡고 나오겠죠. 문제는 뒤에서 박은 이유가 뭐야? 이 뒷차가 나를 박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 나에게 내가 갑입니다. 갑에게 책임이 있겠는가 문제야. 내가 뭘 안 지켰어? 이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차간거리는 앞차 도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기 위한 거죠. 뒷차가 나를 박을 걸 대비해가지고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이건 뒷차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입니다. 2번.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운전자는 맞은편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올 걸 예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차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죠. 내가 내 규칙을 준수했으면 상대방도 규칙을 준수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전용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여기에 사람이 뛰어든 건 누구 책임이야? 사람 책임이지. 그렇죠.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 운전자는 여기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전방 주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있을 거 예상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적색이에요. 횡단보도가 적색이네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적색인데 사람이 뛰어들 걸 예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옆에. 보행자의 보호무와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행 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행 신호가 녹색이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인데 적색 등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고 당시에는 녹색이야, 적색이야? 적색이지. 그럼 횡단보도에 횡단보도가 아니야. 횡단보도가 아니야. 차도지.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건 사람 책임이지. 그렇죠? 이때 차량 신호의 녹색 등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이제 횡단보도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넘어갈 때는 녹색이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고 날 때 빨간색이면 그건 뭐야? 그건 빨간색인 거지. 그렇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보행자의 책임이죠. 2번,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하지만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죠. 즉 뭐가 여기에 상대방 규칙 위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옛날에 그 고추라든지 이 쌀을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다 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까요? 나이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할머니가 고속도로는 진짜 잘 말이죠. 아스팔트니까. 그럼 이걸 쥐고 고속도로를 건너서 저 반대편 고속도로를 말리러 가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 갔어야지, 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할머니 들이받았으면 이건 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 밖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감속할 수 있고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그렇죠? 운전자가 과실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과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차량 운전자로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횡단보도가 적색이죠. 그렇죠? 사람이 뛰어들 거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가 그런 주의무까지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맞죠?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행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운전자가 우선이에요? 거기도 보행자가 우선이죠. 그렇죠? 따라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도 누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여기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자가 차량 신호에 따라서 들이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 책임이야?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보행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결과적 과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